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부동산 시장론 자출지 지문 마무리 짓고요. 정책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예, 교재 81쪽. 81쪽. 자, 일단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정리가 되셔야 되니까 이 지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푼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 지문 정답, 문제 지문 정답 그게 눈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문제풀이 시도를 하셔도 되니까, 대신에 여기 이제 지문 자체에다가는 어떤 짓도 하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셨다가 나중에 정말 깨끗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뭔가 체크가 돼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않는 걸 원칙,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죠? 예, 체크하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81쪽.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고요. 판매되는 상품은 이질적이고 진태는 곤란하고 정보는 불안전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많겠지, 뭐 다수겠지 이러면 곤란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 판매자 구매자 소수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 X입니다. X.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지문인데요. 이 지문을 풀 때 유의할 점은 가격 왜곡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 앞에는 꼭 지금처럼 단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혹시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잘못된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는 맞는 말인데 언제든지 가격 왜곡 앞에 장기가 있거든 X를 하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3번.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자, 실판 한번 보죠. 우리 개별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3B로 만들어요. 3B. 항상 개별성 뒤에는 3B가 나온다. 3B가 뭐냐면 거래가 비공개되고요, 상품이 비표준적이고요, 시장이 비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별성 뒤에 3B, 개별성 뒤에 3B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성 나오면 3B가 나올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시장의 조직화라는 말이 나왔죠. OX, X, 조직이 아니라 비조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4번. 그래, X고. 4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성이 있다. 국지성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성질입니다. 지역마다 가격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균질이 아니라 이질적 가격 형성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마다 이질적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X. 5번. 시장 세분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장 세분화는 반드시 시장 차별화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냐면, 시장 세분화, 그리고 시장 차별화.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을 가지고 시장을 나누는 거고, 차별화는 공급 상품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건데, 제가 암기할 때 시옷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 시옷이 이렇게 나오면 세분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은 차버리면 된다 그랬죠. 공차 이렇게. 그래서 수요 세분화. 맞는 표현 맞습니까? 예. 공급 상품 차별화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지금은 오로 나왔는데 언제든지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현상을 시장 차별화라고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공급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나누어 가는 현상을 세분화라고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맞는데 언제든 틀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6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그랬습니다. 뭐 게임 끝났죠? 아까는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개별성이 뜨면 뭐다? 3B다 그랬고, 이번엔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으로. 뭐가 뜨면 3B가 뜨면 무슨 성이다? 개별성이다. 여기 보니까 거래의 비공개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거래의 비공개성은 비가역성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 3번 문제랑 6번 문제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예요. 3번 문제랑 6번 문제랑. 그러니까 3번은 개별성 때문에 3B다 해주면 되는 거고, 6번은 3B가 뜨면 개별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겠구나. 3B 진짜 중요하구나. 왜 이종호가 그렇게 P를 토하면서 3B를 강조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자 던깁니다. 7번.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이게 비표준화성이에요. 이것도 B가 안 나서 그렇지. 표준화가 어렵다. 이것도 비표준화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성이 낮다. 대체가 잘 안 되는 성질 개별성 맞죠? 예, 10번 5.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지난주에 자구가 정량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구가 정량. 정량한테 자구가라고 하면 되죠. 예, 자구가 정량, 자구가 정량.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자원 배분의 기능이에요. 시장은 무슨 기능을 한다?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9번.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삼성 물산에서 레미안한 아파트를 갖다가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시공 방법으로 똑같은 공법으로 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물건이야. 근데 그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거랑 저기 지방 시골에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품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이나 법적 상황이 달라지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다르다. 이게 경제적 가치고요. 그럼 똑같은 부동산인데 어떤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깔끔한데 어떤 부동산은 유치권도 걸려있고 뭐 저당권도 몇 개나 걸려있고 임차권도 몇 개나 걸려있고 이렇게 법적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물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성격은 달라진다. 맞는 표현이죠? 예. 10번.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예. 특히 금융 조건에 영향을 받는데 잘 보시고 금리가 인하되고요. 비율이 확대되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수요 공급이 증가하고요. 반대. 금리가 인상되고 기간이 짧아지고 비율이 축소되면 수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금융 조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요 금리 요놈하고요. 기간 비율 요놈하고는요. 화살 표시가 반대로 움직여요. 금융 조건이 완화된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는 거고 요 두 개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이거? 예. 금융 조건이 강화된다면 금리만 올라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둘 다 이렇게 축소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금융 조건을 세 가지로 꼽을 때 금리, 기간, 비율 요 세 가지는 분리하여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고요. 11번.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아까 3B 개별성 때문에 3B가 뜬다 그랬잖아요. 예, 칠판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개별성은 3B. 3B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B. 거래가 뭐 된다? 비공개. 상품이 뭐? 비표준. 시장이 뭐? 비조직. 이게 3B입니다. 이게 3B. 지금 보니까 짝퉁 3B가 하나 나왔어요. 짝퉁 3B가.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게 짝퉁 3B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3B는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이고요. 개별성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되면 독점화됩니다.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요거 개별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독점이 아니라 그냥 독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개별성 때문에 독점화된다. 그래서 개별성과 관련된 3B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뭐 비공개, 상품은 비표준, 시장은 비조직. 이게 제대로 된 3B고 독점, 비독점을 물었을 때는 개별성 때문에 독점화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X 조심해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가보도록 할게요. 효율적 시장 이론 1번.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율적 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 안 봐도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봐요.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까지 보고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 정보를 얻어온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은 강성이며가 아니라 중강성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네. 이거 X.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를 얻는 방법이 미래 정보만으로 초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과거 정보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안 되고 이걸 만약에 기본적 분석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윤은 못 얻는 거예요. 초과이윤 앞에는 꼭 미래가 나와야 된다. 다시. 중강성은 무슨 정보를 알아야지만 미래 정보를 알아야지만 초과를 얻을 수 있지. 여기처럼 기술이나 아니면 기본을 해도 초과이윤을 못 얻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옵니다. 맞는 말이죠? 예. 3번. 강성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강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맞아요. 예,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 이렇게 했었죠. 완전하고 강성에서 없는 거 두 개 있고 있는 거 한 개 있다 그랬어요. 뭐가 뭐냐면 정보 비용 없어요. 초과이윤 없어요. 정상이윤은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없는 거야. 정상이윤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렇게 질문에 들으면 틀립니다. 지금은 맡겨놨는데 강성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정상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X예요. 정상이윤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야. 요거는 O.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번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그림 그렸던 거 한번 봅시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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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래. 자, 갑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까? 할당이 반드시 완전인 것은 아니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완전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누구예요? 독점이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나 부동산도 초과이윤만 못 얻는다면 얼마든지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할당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독점도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면 그 어떤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당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못 얻는다면?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면. 그 단서만 있으면 굳이 여기 부동산에 안 들어봐도 그 어떤 시장이라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뒤에 땡땡땡땡땡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땡땡땡땡땡땡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라고. 어떤 시장이라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초과이윤만 못 얻으면요. 알겠죠? 예. 5번. 1년 후에 신도시로 개발되면 6천. 안 되면 4천. 요구 수익률은 20%. 개발된 가능성은 40%. 현재 정보 가치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개발 도시가 들어서면 6천이고 안 들어섰을 때는 4천이다. 요구 수익률은 20%다. 20%다. 근데 확률은 들어설 확률이 40%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들어설 확률은 몇 프로예요? 60%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반반 확률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건 반반 확률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뭘 묻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시험에서 이제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것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6천 곱하기 40% 플러스 4천 곱하기 60%. 그 다음에 1 플러스 0.2의 1승입니다. 이번엔 20%니까. 그러면 64, 24, 46, 24에서 4,800이 나오고 1.1로 나누면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4천만 원이 맞아요.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정보 값어치를 물었습니다. 정보 값어치는 들어선다는 것을 100%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요거는 안 더하고 넣지도 마세요. 아예 0이니까. 아니 내가 설명할 때는 들어서면 100%, 안 들어서면 0%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아예 안 해도 되지. 시간도 없을 텐데. 바로 하자는 거지. 그럼 6천만 원을 그냥 1.1로 나눠주면 돼. 맞죠? 얼마? 5천. 확실했을 때 얼마? 5천. 불확실했을 때 4천. 요거 얼마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정보의 값어치는 1,000만 원이다. 요것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요까지만 풀고 4천 체크하는 사람도 많아요. 뭘 묻는지도 모른 채. 요까지 풀고 또 지문에 4천이 있겠어 없겠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거 체크하라고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4천. 저예요. 답 저예요 하고 그 홀라당 실컷 계산하고 한 개만 더 계산하면 되는 건데 5천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데 정보 가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됩니까?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얼마짜리입니까? 그랬을 때는 4천만 원이고 확실할 때 5천만 원에서 빼주면 1,000만 원. 그래서 정보 가치는 1,000만 원. 그래서 요 지문은 정보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고 정답이 X 돼 있죠. 예, 정답을 O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O. 한 번씩 오타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타는 제가 중간중간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O.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계산 문제는 다 O야. 다 O. 제가 계산 문제를 일부러 그냥 다 O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한번에 주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신 거 한번 대답해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뭘로 분석해야 돼요? 완전으로 분석해야 돼요. 불완전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해요.
완전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완전으로 분석할 때 써먹는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 개념을 가져와서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다. OX, X입니다. 물리적 주택은 완전으로 분석을 못해요. 주택 서비스를 가져와야지만 완전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 주택은 너무 이질적이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 주택 서비스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을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리적 주택은 이질적이어서 완전으로 분석을 못해. 주택 서비스가 나와야지 완전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 요거 X.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이질적이지만 서비스로 본다면 동질화시킬 수가 있어서 완전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긴 하지만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때 써먹는 개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서비스 그럼 완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3번 주택시장의 단기는 유량이고 장기는 저량이다. 너무 쉽네요. 단기는 시점이잖아. 시점은 부동산을 신규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잖아. 그럼 요거는 저량이고 맞죠? 예. 장기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로 공급이 가능한 유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3종 세트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고 공급이 있는데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라 그래요. 신규 공급은 안 되고 시점에서 공급이 가능한 건 재고고요. 단기에. 요게 이제 유량 개념이 되고 요게 이제 저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세 개를 3종 세트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유량에 공급한다는 것은 언제 공급한다는 것이고 장기에 공급한다는 것이고 신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저량에서는 신규로 공급할 수가 없어. 그럼 신규로 공급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뭐라고 하고 단기. 요거는 재고 공급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량이 들어가야 되고 장기라고 했기 때문에 유량이 들어가야 돼요. 요 질문은 X입니다. 4번.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는 유량 공급은 아예 개념을 분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때 저량 개념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단기, 저량 한 번 더. 다시 한번 할게요. 3번과 4번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단기 개념은 무슨 개념이고 저량 개념이고 장기 개념은 유량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5번 하기 전에 절 보고 대답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이 사용으로 전환되면 무슨 야가? 하향야가. 반대.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게 고도의 사용으로 전환되면 상향야가. 하나 번 더 해볼게요. 저가주택 20개 있었고요. 고가주택 20개 있었어요. 근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었어요. 무슨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돼요? 이거 하향야가 됩니다. 저가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야가 된다. 기억하시고 이번엔 저는 이거 한번 해봐야죠. 여기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게 주거 분리 아닙니까? 고급주택 지역에서 계절 수선비가 커. 무슨 야가 돼요? 하향야가 돼요. 반대로 저급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커. 무슨 야가? 상향야가.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가 현상 정말 우리가 1시간 정도 가까이 수업했던 내용이지만 한 이제는 1분 정도만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까지 다 해결하시면 여가 현상 주거분리 다 끝납니다. 자 가볼게요. 제 5번. 상향야가는 상위 소득이 사용하던 기준주택이 하위 소득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OX, X. 결국에는 저소득층이 살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야가? 하향야가 해야지. 1번 땡입니다. 5번 땡입니다. 6번. 상향야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뭐 됐다? 재개발됐다. 그럼 재개발되기 전에 누가 살았을까? 저가 살았겠지. 뭐 하향이 뭘 살았지. 저가 살았겠지. 근데 이제는 재개발되면서 누가 들어왔다? 상위 계층이 유입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살던 게라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근데 생략해도 되는 게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했고 재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힌트를 다 준 거예요. 사실은. 낙후된 지역에 누가 살았을까? 저. 근데 재개발되면서 고가 유입이 됐다? 무슨 야가? 상향야가. 6번은 맞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5번처럼 아예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5번처럼 기존 그 상위 소득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로 바뀐다. 둘 다를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6번처럼 저소득층이 살았다는 말은 생략하고 재개발되면서 고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해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상향야가 6번 5. 7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가 들어오게 되어 상향야가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로 바뀌게 될 것이다. OX, X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에 저가 들어오는 건 무슨 야가죠? 하향야가지 상향야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상향야가 하향야가가 떠 있거든. 그거 상하 바꿔서 내진 않았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상향야가 하향야가라는 지문은 혹시 그 틀린 냈을 수도 있는데 싶어서 자꾸 보게 된다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 푸는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 X. 8번. 나왔네요.
주택의 하향여가는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OX. X.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야 하향여가 되지 감소되면 하향여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X. 9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의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자, 뒤에 걸 먼저 읽을게요. 무슨 주택 수요가? 저가주택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제일 앞에 무슨 여가 된다? 하향여가 된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8번 문제와 9번 문제 같은 문제 아닙니까? 같은 문제인데 8번은 하향여가를 내버려 두고 저가 수요인데 수요 증가인데 감소로 바꾼 거고 9번은 저가 수요 증가를 주고 하향여가인데 상향여가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예. 10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주거분리는요. 동단위, 구단위, 도시 전체 단위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11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편익은 뭐하고 추구,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피해는 뭐하고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는 말인데 이것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거분리는 정의 외부 효과의 편익을 피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의 피해는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지문을 읽었어도 그게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이런 거 몇 개 했는데 저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가격 왜곡된다. 맞죠? 근데 그게 장기에 단기에 단기, 장기 넘으면 틀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한번 봤을 때 이 지문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하면 안 되잖아. 비조직화가잖아. 그죠? 근데 이번 시험에는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거래가 공개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래가 뭐 비공개, 상품은 비표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맞게 나왔는데 바꿔서 나올 것을 좀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 12번. 아, 나왔어요. 지문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느 주거지역이래요? 그리고 저 끝에 가세요. 무슨 여가 된대요? 일단 여기서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저소득 주거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죠. 끝에 하향여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문은 보지 마세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하향여가 될 수는 없어요. 주거분리가 됐으면 됐지.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상향여가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지 하향여가 될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떠 있어. 앞에 저 끝에 가니까 상향여가가 있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뭐 누가 가치 상승분이 크고 뭐 개조 수선 비용이 크고 나발이고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1단계 통과됐어요. 무슨 주택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지역에 뭐가 커? 뭐가 이루어져? 상향여가. 그러려면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재개발 해야 되죠? 그러려면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5. 여기 작다면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크다면 5. 1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할증료부터 그래야 되고 저와 인접하면 할인돼야 그래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쪽에 저가 붙으면 뭐가 되고 할증, 저쪽에 고가 붙으면 할인. 마치 이런 겁니다. 공부 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요. 점수 올라가요. 할증돼요. 알겠죠? 반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요. 점수 좀 떨어져요. 할인돼요. 다시 고가 저쪽에 붙으면 고 입장에서는 뭐 되고 할인, 저가 그쪽에 붙으면 저 입장에서는 할증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 사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예,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이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X.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시장 제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가 요약집 특강은 어떻게 정도 수업을 하면 2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하고요. 그죠? 요약된 이론 수업을 하고 요약 이론 수업을 하고 1시간 정도 이제 자출제 지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 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수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2시간 요약하는 수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수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4시간 했던 거를 요약으로 2시간 줄이고 있단 말이야. 요약으로 2시간 줄였던 것을 지문으로 1시간 또 줄이고 있습니다. 요 과정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경과하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갈수록 범위를 계속 넓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시험장에 가실 때는 어떻게 범위를 넓히냐면요.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시험장 가실 때 시험장 가서 책을 봐도 그 책 봐도 1시간 보겠어, 2시간 보겠어, 그죠? 시험장 갈 때는 보통 아침에 잠깐만 30분, 40분 정도밖에 텀이 없거든요. 근데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책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시험장 갈 때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시험장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본서 6권에 문제집 6권에 특강교재 6권에 막 이래가지고 그죠? 예,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그만큼 봐야 될 게 뒤로 갈수록 많아지면 절대로 잘못된 공부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이아몬드 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꼴. 가장 합리적인 공부방법이죠. 그 처음에는 뭐 많이 난이도를 높이려고 높일 수도 없어요. 서서히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 5월 정도까지 범위를 팍 넓혔다가 다시 이제 5월, 6월 지나면서는 범위를 좀 다시 줄여야 돼요.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약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죠? 예. 물론 요때 느낌이랑 요때 느낌이랑 많이 다르겠지만 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줄여가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쫙 봐야 돼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쫙. 왜냐면 시험장에 가시면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전문용어로 버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버퍼링이 일어나요. 버퍼링이. 무슨 말이냐면 수용급을 막 문제를 풀다가 한 6문제 풀었어요. 수용급 6문제를 막 풀다가 갑자기 투자론 문제가 딱 주어지면요.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건데 투자론 문제가 딱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이제 7%, 13%, 26%, 34%, 55%, 76%, 100%,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내용을 전체를 쭉 이렇게 안 보면. 그러니까 부분 각계 전투에는 강한데 이렇게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 뭐에 또 약하냐면요. 개론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 치다가 민법 가버리잖아요. 한참 동안 내용이 정리가 안 돼. 한참 동안. 아는 건데도. 근데 우린 심리학에 가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민법 문제 풀다가도 개론 언제든지 가서 풀 수 있고 개론 문제 풀다가도 언제든지 민법 가서 풀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각계도 물론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뭐 따로 그 공부 잘 안 될 때는 요약집 우리 지금 강의 노트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그죠? 지금부터 오늘까지 배운 것 중에 자취지 지문만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 정답 해설, 문제 정답 해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빠르게 한 1시간 만에 다 봐도 좋고요. 너무 시간이 좀 없다 싶으면 2시간 만에 다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 정답 쭉 보다 보면 이제 지문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볼 때는 시간 더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쫙 이렇게 보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문제 푸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문이 익숙한 지문들이 나왔을 때랑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요령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문을 쭉 한번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지금 벌써 뭘 봤냐면 주택,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봤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치도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여가현상하고 주거분리까지 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부동산 정책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걸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부동산 학교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분의 1은 좀 넘어가 5분의 1 정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학 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요거 O입니까? X입니까? O인데 그 밑에 그 해설 강의를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비옥도. 그 다음 수학 체감의 법칙. 한기지 지대 없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며 지대는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뭐요? 소유권 요구. 소유권만으로도 지대는 성립하고 한기지대 있습니까? 지대가 곡물 가격 결정합니까?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입니까? 아니면 비용입니까?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비옥이란 말이 나오고 수학 체감의 현상이란 말이 나오고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 O. 2번. 똑같은 지문이야. 이게 19회 때도 나왔고 20회 때 또 한 번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 거야. 차익지대설에서는 비옥도 지대 결정합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요것도 O.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3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대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가 없다. OX, X. 절대지대설은 한계지대도 지대가 존재한다. 4번. 리카도 또 나왔어요. 비옥, 수학 체감의 법칙, OX, O. 자꾸 보다 보면 같은 거 반복되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십니다. 86. 5번.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며 차익지대설은 설명이 불가능한 자 나오네.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 소유란 글자가 나옵니까? 예, 그리고 최열등지는 한기지잖아요.
거기서 지대도 발생한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구만 해도 지대가 발생하고 한 개의 지대도 지대가 있다. 이게 무슨 지대설입니까? 절대지대설입니다. 독점지대설은 배운 적도 없는데 이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 X입니다. 6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 된다. OX. 오 봐요. 이게 작년에 또 나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에도 아까 소유란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 더 있었잖아요. 한 개지 지대 있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밑에는 지금 소유하는 것만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절대지대설 맞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예. 7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자,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경우도 있고 비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이다. 생산비 잉여 자리 바꾸시고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앞에 아까 해설에 나와 있던 표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더 보고 오고 그러면 됩니다. 요거 X. 20번. 이제 약간 좀 지겨워지려고 하네요, 이제.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지대설 한계지 지대 없다. O. 맞죠? 예. 19번. 9번 들어가기 전에 튀넨이라는 사람, 위치지대설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위치지대설. 위치지대설에서 가장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이 수송비. 한계지대 곡선은 우하양. 그런 모양이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대 지불 능력이 뭐이어야 돼요? 최대이어야 되고, 기울기는 이렇게 원점을 다해서 볼록한 우하양 맞죠? 예.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했던 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볼게요. 9번. 20회 때도 나왔고 22회 때도 나왔고 24회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에요.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뭐에 따라 나왔네요.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치지대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 감소, 우하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때 위치지대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만다, 하락한다. 우하향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5. 10번. 튀넨은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 기초를 제공했다. 요것도 온데,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9번하고 10번 문제를 좀 묶어주세요. 9번하고 10번을 좀 묶어주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냐면 9번, 10번이 둘 다 튀넨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예. 튀넨의 이론이 그동안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단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틀리게 많이 내요. 근데 튀넨의 위치지대설은 거의 대부분 맞게 지문이 나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지문이 틀리게 나온 적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1번에 저기 다른 내용이 쭉 있다가 2번 보니까 튀넨이 있더라. 그럼 튀넨을 건너뛰고 나머지를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 봤는데 답이 없으면 튀넨을 갈지언정 튀넨은 웬만하면 맞게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묶어놓은 거 앞에다가 웬만하면 맞게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맞게는 아닌데 웬만하면 맞게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모아놓으면 나중에 좋아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뜨면 무조건 오거든요. 뭐 그런 거 몇 개 있습니다. 11번.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놈한테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 12번 마찰비용 이론. 요거는 지문을 통째로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놓으세요. 마찰비용 이론에 따르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마찰비용이란 건 불편에 따른 비용입니다. 교통비가 많이 들면 불편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로 나오는 지문이에요. 13번. 13번은 그냥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라서 내용은 파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지문이 있다 정도만 읽어놓으세요. 특정 토지의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따라 할당이 되는데 이때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수년가만 제일 많이 올릴 수 있으면 되지 그 원인을 따지지는 않는다. O라는 지문인데 참고만 하세요. 14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맞나요? 다 지불하고 나면 이론적으로 남는 건 없어. 초과율은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됐어? 예, 됐고.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기업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익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최소 아니고 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1번에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1번에.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14번에서도 최대 금액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15번에서 최소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패턴을 기억하시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서는 최고 금액,
또는 최대 금액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최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문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 밑에 16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 오케이. 17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단위당 한 개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교사라 그랬죠. 예. 위에 뭐가 있어야 되면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밑에 사용량이 있어야 돼요.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뒤를 바꿔서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분자 분모를 바꿔야 됩니다. 교사만 기억하셔도 위에 교통비 개념이 있고 밑에 사용량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기울기란 말이 뜨면 일단 긴장하고 보셔야 됩니다. 교사를 사교로 바꿔서 내지는 않았는지. 알겠죠? 예, X. 18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칠판. 우리 왜 지난주에 그 요약 정리할 때 경제지대란 놈이 있었고 준지대란 놈이 있다 그랬어요. 경제지대는 어디서 생기는 수익이냐면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이에요. 근데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나 설비에서 생기는 수익이라고요. 차이점은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은 영구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에서 생기는 수익은 단기에만 발생을 하고 장기에는 소멸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준지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 끝에 영구적 지대의 성격을 지니는 소득이다. 그러면 X. 영구적 지대의 성격을 지니는 소득도 있긴 해요. 그건 무슨 지대고? 경제지대고 준지대는 장기에 소멸한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요거 X. 19번.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토지에는 그 대체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높다는 것은 건물이 고층화되었다는 얘기고 대체성이 낮다는 것은 건물이 저층화됐다는 겁니다. 도심은 고층 건물이 많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건물이 고층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X. 자, 가로 2번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과 도시 경제 기반 이론 하는 거 나오네요. 그죠? 칠판 보시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만?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있어요? 저소득. 외곽으로 가야지? 고소득. 호이트 선형 이론. 교통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교통축에 가까운 곳에 누가 입지해요? 고소득. 반대편에 저소득.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 이론. 도심, 부도심 둘 다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가지는 단핵도시 이론인데 밑에 거 요거는 다핵도시 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종끼리는 뭐하더라? 집적하더라. 이종끼리는 분산하더라. 요런 거. 뭐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문제를 좀 유심히 봅시다. 왜냐하면 반복됩니다. 반복. 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같은 거. 먼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TNN의 고립국 이론을 버제스의 동심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TNN의 고립국 이론을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돼 있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TNN의 고립국 이론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은 삭제시켜 주세요. 그 옆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삭제시켜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고칠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TNN의 고립국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 OX, X.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TNN의 고립국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게 아니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응용한 것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그래서 TNN이 농업 입지 이론을 주장했고요. 버제스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나이는 누가 많고요? TNN이 많고요. 버제스는 TNN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TNN의 고립국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게 아니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TNN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론에 응용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X. 지문이 좀 이상하네요. 예. 나중에 좀 깔끔한 지문 다시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예.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OX, X.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축에 가깝게 고소득층 입지를 하거든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근데 2번 질문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 그러면 O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그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저고통이기 때문에. 저거 먼저 나와요.
근데 선형이론에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의 교통축에 고가 입지예요. 다르다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일단은 X. 13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고? 맞고. 다핵심 이론은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에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이카 요인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4개 있는데 특히 유사활동 간에는 모인다, 집적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5번. 동심원설에 따르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대답하세요.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누가 살아요? 저가 살잖아요. 그럼 범죄, 질병, 빈곤 이런 게 뭐예요? 많아지지. X입니다. 예. 6번.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어때요? 이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6번 지문하고 아까 2번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근데 아까는 틀리게 나왔고 이번에 맞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예. 7번.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는 유사활동 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집적해야 돼요. 유사활동 간에. 이질활동 간에 비양립해야 돼요. 뒤에는 맞는데 앞에 틀렸습니다. 유사, 집적. 7번 땡. 8번. 선형이론 누가 주장했어요? 호이트. 맞아요? 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5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박스 안에 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박스 안에 호이트부터가 그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부터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이론인가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답이 선형이론이었습니다. 호이트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였죠 그때. 23회 때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틀린 사람도 있었어요. 틀린 사람도. 호이트의 선형이론도 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사람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죠. 9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OX. 일단 요거는요. 부도심이란 말이 동심원 이론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불을 빼야 돼요. 일단은 불을 빼고 하나 더 틀렸습니다. 불을 빼도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입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에요. 왜냐하면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가 더 가깝게 입지하거든. 그래서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이론에서는? 동심원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거 X. 10번. 선형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한다. OX, O가 되면 계속 나오잖아요. 같은 게. 11번. 다음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실판요. 무슨 지역에?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자,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으로 구해요. 맞아요? 자, 전국 보세요. 전국. 얼마? 전체가 900. 전국 부동산 500. 이게 전국의 전특이에요. 전체 특정. A 지역 보시죠. A 지역 전체 300. A 지역의 부동산 100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역분 때리고 나면 5, 3, 15분의 1구는 9가 됩니다. 0.6이 나오고요. 됐어요? 예. 정답은 0.6이다. 5. 한 잔당입니다. 12번.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나열하시오 그랬는데 A, B, C 순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실명에 들어가셔서 이걸 풀려면 입지 개수를 몇 개 구해야 됩니까? 3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에서 3개를 구해야 되는데 3개를 구하면 큰일 나요. 원래는 1개 구하는 게 한 문제 나와야 돼요. 입지 개수 1개 구하는 게 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만해요. 근데 입지 개수를 3개 구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는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찍어요. 찍을 때 막 찍지 말고 어떻게 찍는지 봅시다. 무슨 산업을 봐야 돼요? 섬유산업을 봐야지. 맞죠? 아니 그러면 일단 A도시부터 봐봐요. A도시. A도시 전체 인구가 얼마야? 400이네. 다시. 괜찮아요. 예. 잘 볼 수도 있지. 잘못 볼 수도 있지. 뭐 점심 먹고 잠 오고 하니까 잘못 봤겠지. 선배가 뭐 모르겠어 이걸 갖다가. 자, A도시 전체가 얼마야? 400인데 섬유 얼마야? 절반이 넘어요. 맞죠? B도시 갑니다. 전체 얼마? 500? 그러면 절반. 맞죠? 마지막. C도시 전체 1100. 섬유 500. 절반이 안 돼. 그러면 이것만 봐도 입지개수 제일 큰 건 누구 같아? A. 절반이 넘으니까. 그 다음 누구? B. 절반이니까. 그 다음 누구? C. 절반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A, B, C 순서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봐.
ABC 도시의 전자산업의 입지 개수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제일 큰 거부터. 한번 해볼게. 전체 400이잖아. 근데 A는 절반이 안 되고 B는 절반이고 C는 절반이 넘네. 그럼 전자산업 입지 개수는 누구 순서겠다? CBA 순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세상을 너무 여러분들 곧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돼. 그렇게 하면 풀면 돼?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하다가 민법 5개, 10개 놓치고 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설은 달아놨는데 해설대로 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풀면 됩니다. 가로 3번에 부동산의 입지 선정 이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집중이 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을 말하고 최소 요구치는 중심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의 수요 인구 규모를 말합니다. 오, 맞는 말이고요. 2번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달범위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도달범위. 도달범위는요.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도달범위는 재화가 어디까지 과연 도달되고 더 이상 도달이 안 되느냐는 거거든요. 판매액이 0이 되는 지점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뭐가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 그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도달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도달범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고쳐도 돼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의 거리라고 해도 돼요. 판매액이나 수요나 같은 말이에요. 1이 아니고 0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사더라. 고까지. 더 이상 판매액이 없더라. 고까지를 도달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0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엔 X. 3번 레일리. 이거 비례반비례 이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비례반비례. 두 도시 크기 인구에는 뭐하고 비례. 거리 제곱에는 뭐 반비례. 맞아요? 예. 네 번째 허프. 여러분 허프에는 꼭 이렇게 확률 모형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확률 모형. 확률 모형이 나와야죠. 허프거든요. 예. 허프 읽어볼게요. 허프는 다른 건 필요 없어.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끝이야 그냥. 그러면 확률 제가 한번 공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맞아요? 또 해봐요. 시작.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또 해봐요. 시작.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허프의 확률목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건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거리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지. 면적 중요합니까? 이 세 개 있으면 C 거리 제곱분의 C 면적도 해야 되거든. 수도 중요합니까? 그럼 허프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거리, 면적, 수. 점포 몇 개인지 수. 그래서 읽어보니까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맞나요? 거리 맞나요? 면적 맞나요? 요거 세 개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리, 면적, 수. 5번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 각각에 입지에 있는 소매시설 간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레일리는 소매 무슨 법칙? 인력 법칙. 컨버스는 무슨 모형? 분기점.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허프는 무슨 모형? 확률 모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분기점 맞죠? 6번 허프. 허프는 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나오네. 허프는 확 나왔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컨버스는 그밖에 없는데 분기점 나왔죠? 됐어요. 예.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탈라예요. 크리스탈라고. 중력 모형은 중심지 상호작용, 뭐 거리 제곱, 뭐 반비례 이런 거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9번. 또 허프 나왔네. 허프는 확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예, 됐고. 10번.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은 규모는 말수록 클수록 거리는 말수록 가까울수록이라고 해야 돼요. 규모는 큰 게 좋고요. 거리는 가까운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예.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왜 수업 시간에 확 했는지 알겠죠. 예. 허프는 무조건 확, 컨버스는 분기점이고 레일리는 인력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을이 되면 하게 된다고요. 이 지문을 풀게 하려고 이종호는 봄부터 그렇게 확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예.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이걸 하려고 확 했나 보다. 11번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이다. OX 맞죠? 예, 환장하겠네 진짜. 집심성은요, 같은 업종이 모여 입지하는 점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 모여 입지하는 걸
집재성이라고 했고요. 중심지로 가는 점포가 집심성이라고 P를 토하면서 강조했는데 이걸 O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심성 점포는 같은 점포 모이는 거 맞죠? 아니라고! 자,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진짜 다시 여러분들 저기 나는 괜찮아. 다시 좋아졌어요. 나는요. 여러분들 저기 집심성은 같은 업종 모이는 거 맞죠? 아니에요. 좋게 얘기한다고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집심성은 같은 업종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업종 모이는 건 집재예요. 집재고 중심지로 가는 게 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왜 이종호가 심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고. 심했는지 집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이런 거 나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봐버리면 오라고 한다고. 누구든지 오라고 해요. 지금은 또 조심하다가도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같은 업종 모이면 집재, 중심지에 가면 집심. 됐어요? X. 선매품. 자,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건 선매품인가요? 전문품인가요? 전문품. 이 전문품이에요. 선매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기가 어렵다. 비표준화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전문품에 대한 설명. 한 장 넘길게요. 13번. 집재성 점포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이다. OX. X. 동일한 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 입지하는 건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따로 있어요. 집재가 아니고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따로 있어요. 산재성 점포는 서로 분산해서 입지하는 거 맞습니까? 요거는 맞아요.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것은 전문품이 아니라 선매품입니다. 16번 조심하세요. 이제 점포 종류예요. 자파 세탁소는 가구 공구상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OX, X. 자파 세탁소는요, 대표적인 산재성 점포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입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X. 또 나왔어요. 자파점 세탁소는 산재이고 기금속점 백화점은 집재이다. OX, X. 앞에 건 맞죠? 근데 백화점 기금속점은 집심입니다. 나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다 있다고. X, X. 18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가 돼 있는데 잘 보세요. 구입 빈도하고 상권의 규모를 한번 봅시다. 구입 빈도하고 상권의 규모. 자, 잘 보세요. 우리 우유는 구입 빈도가 높아요? 네. 매일매일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빵 같은 것도 구입 빈도 높잖아요. 그죠? 그런 점포들을 가만히 보면 점포 규모가 좀 작아요. 근데 가구요, 가구. 가전.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입 빈도가 낮죠. 그런 애들 보면 상권의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상권 규모하고 구입 빈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직접 가서 즉석에서 한번 해결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거 X. 19번. 상권을 획득하는 기법. 자, 제가 점포 얘기하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우체국이나 주요 판매점이 무슨 법이에요? 공간 독점법. 백화점 슈퍼마켓은요, 시장 침투법. 고급 가구점은요, 분산 시장 접근법. 근데 보니까 고급 가구점이 나왔죠? 그럼 뭐죠? 분산 시장 접근법. 점포로 기억하세요. 점포로. 20번. 가능 배상과 추계 방법 중 거래 가능액을 획정하고 지출 가능액 추계하고 주민들의 소득 추계하고 면적에 따른 상권을 분할하고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을 비율법이라고 한다. OX. O가 되겠죠? 예, 우리 아까 제 일산을 예를 들어서 하나 했었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인데 현대가 들어가려고 한다. 거래 가능적 획정하고 1인당 주민소득 추계하고 경쟁상권이 있다면 상권을 분할해서 매출액 구하는 건데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을 비율법이라고 한다. 이 비율법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O. 21번. 회기모형. 회기모형은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특정 부지 소매점포의 성과 이게 종속변수예요.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게 독립변수예요. 그거 가지고 매출액 구하는 게 회기모형 맞습니다. 2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예요. 21번 문제. 22번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인구 10만 명인 도시에 A 할인 매장은 5천 1km 떨어져 있고 B 할인 매장은 2만 2km 떨어져 있다. 공간 맞춰기에서 2로 가정할 때 A 할인의 시장 점유율과 이용객 수는 몇 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도시 인구가 얼마 있다고요? 인구가 10만 있대죠? 예, 10만.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A가 5천?
맞아요? B가 얼마? 2만? 맞죠? 여기는 몇 킬로? 1킬로? 여기는 뭐? 2킬로. 그 여기로 몇 명 가는지 확률하고 몇 명 가는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1의 제곱은 1이잖아 그냥. 1분의 얼마? 5천 플러스 2의 제곱은 4잖아. 4분의 2만. 맞아요? 예. 분의 1분의 5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이거 5천이야. 1분의 5천이니까 얘도 5천이야. 얘도 5천이야. 맞죠? 그럼 만분의 5천은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몇 프로? 5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험에 나오고 이제 50%까지는 다들 다 잘 구하셨어요. 잘 구하셨는데 10만에 50%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만 명 이렇게 하고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5만 명하고. 조심하셔야 될 게 끝에 가로 안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끝에 가로 안에 단 도시 인구의 몇 프로만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 중? 10만 중 70%니까 얼마? 7만. 그럼 때릴 때 50불 때릴 때 7만에 50불 때려야 돼요. 그럼 얼마? 4만 5천. 일로도 3만 5천. 답은 그래서 50%의 3만 5천 명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번 지문에 뭐가 됐 답이 2번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1번 지문에 뭐가 더 있었냐면 50%의 5만 명이 있었습니다. 1번 지문에. 그거 다 체크했어요. 그거. 장렬히 전사했어요. 가로 안을 안 보다가. 물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10만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23 한장 넘겨서 24까지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25번 문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예.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먼저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요.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8km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좀 귀찮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출발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요. 계산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딱 가운데 얼마예요? 4잖아. 그럼 4보다 숫자가 덜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덜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이때 숫자가 얼마 있었냐면 1, 2, 4, 5, 6인가 있었어요. 답에. 1, 2, 4, 5, 6. 그러면 3, 4, 5는 답이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 1000이고 요거 9000이고 맞아요? 예,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루트 A 면적 얼마? 1000, B 면적 얼마? 9000, 전체 거리 얼마? 8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예, 루트 9니까 끄집어내면 3, 3 더하기 1은 4, 4, 2, 8 답은 얼마? 2kg 이렇게 26번부터는 원료지향형 산업, 시장지향형 산업 그런 얘기인데 절 보고 좀 대답 좀 합시다. 원료가 무거우면 무슨 지향이죠? 원료지향.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지향. 중량이 감소하면 원료지향. 중량이 증가되면 시장지향.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입자하는 경우, 수송선이 바뀌는 경우 적환지점, 이적지점에 입자하는 거 중간지향. 수송비는 안 따지고 연관성이 큰 애들은 집적지향. 그다음에 섬유신발 같은 경우는 노동지향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항목은 3개가 있어요. 수송비, 임금, 집중력이 있는데 수송비는 많이 들어야 적게 들어야 돼. 적게 들어야 되고. 임금도 적게 들어야 돼. 하지만 집중력은 커야 돼. 그 수송비의 임금은 최소가 되고 집중력은 최대인 지점에 입지를 하자. 이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26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지향에 입지하면 되고 노동집약적이고 미숙연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노동지향형을 하면 된다. 그래요? 예. 27번. 보편원료를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감소산업은 원료지향이다. 여러분들 감원이니까 감소산업은 원료지향이 맞거든요. 근데 앞에 보편원료를 국지원료 또는 편제원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국지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감소산업이 원료지향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운송비 비중은 적고요. 연관성이 높은 애들은 무슨 지향? 집적 지역에 입지한다. 맞는 말이죠? 예.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다. 제품이 무겁다. 무슨 지향? 시장 지향. 원료 지향 아니에요. 예. 30번 한 번 더 나왔어요. 연관성이 높다. 한 줄 내려가서 무슨 지향? 집적 지향. 연관성이 되면 무조건 집적 지향이야. 알겠죠? 예. 31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 제품 무게 거리에 결정이 된다. 무게와 거리에 비례하는 거 알죠? 무게가 무겁고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되니까. 32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기업의 최적 입지점을 볼 때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이런 거 제시한 거 맞죠? 근데 33번을 잘 봐봐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이 세 개 다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와 뭐는 최소가 맞지만 수송비와 인건비까지는 최소가 맞지만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집적이익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96쪽에 부동산 정책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